네, 박강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참 일찍 모셔야 되는데 좀 늦게 모신 느낌이 있다. 네, 영광입니다. 우리 이제 BBS 불교방송 우리 라디오를 청취하신 애청자 그리고 네. 이 시간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BS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정말로 반갑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와 함께 흐르는 한강의 유장암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이 스튜디오에서 함께 우리 강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991년 걸프전을 통해서 정말 혜성과 같이 우리 TV 브라운관에 나타난 우리 박강원 앵커입니다. 당시 그걸 계기로 사실은 앵커도 주말 앵커도 하시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방송에 MBC 굉장히 많은 유명 앵커들이 많았는데 예. 뒤늦게 앵커로 성공했습니다. 예. 그때 어떻게 저는 그분들하고 비교해서는 한참 미흡한데요. 네. 그때 당시 걸프전이 발발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들은 많이 있었고 외신도 들어왔는데 지금처럼 미디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딱 텔레비전이 MBC와 KBS 두 개사 있었죠. 그리고 라디오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걸프전과 관련된 정보는 사실 미국 방송에서 미국 언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CNN 그 라이브 생방송을 저희들이 중계를 하기로 바로 전날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이등열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앵커하셨던 이등열. 네, 그분이 걸프전이 일어나면 그냥 뉴스 시간에 뉴스만 전해가지고는 안 될 거다 하면서 CNN 측과 접촉을 해서 CNN을 우리가 생방송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하게 됐는데 하여튼 굉장히 반향이 컸었죠. 그 전쟁 자체가 거의 전자전이었거든요. 그냥 막 무슨 게임 하듯이. 그래서 그게 벌써 한참 30년 전 일입니다만 그 시절에 벌써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정말로 안방에 다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전쟁을 보여주는 그런 보도여서 참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랬던 그 전쟁의 생방을 갖다가 생생하게 라이브로 다시 전송하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박강원 앵커에 대한 정말 신뢰성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그 앵커께서 갑자기 정치권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네. 요즘도 최고위원 하신데 최근 들어 이제 제주도 4.3도 갔다 오시고 보궐선거도 열심히 이제 간접 지원을 하셨는데 요즘 그 정치권에서 활동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최고위원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은 세 가지 국민을 둔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국민, 그다음에 당원, 그다음에 지역 유권자 이 세 가지 국민한테 다 겸손하게 잘해야 된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었는데요. 최고위원 되니까 국민이 한 분 더 늘었어요. 전국에 계신 모든 그 대의원과 당원, 이분들까지 이제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특히 취약 지역인 우리 당의 취약 지역이었던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경남도 지난 선거 때 좀 많이 지방선거 때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그렇게 우리 당이 강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참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그 최고위원 업무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당원들이라든지 취약지역 분들을 좀 보듬어주고 들어주러 현장에 가시는군요. 그분들의 애로나 호소를 이제 들어주면은 저는 대구 경북 가서 깜짝 놀랐는데 대구 경북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가능성을 확인했잖아요. 대구 경북에서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을 하는 것은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그런 그분들의 그 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무려 대구에서 구의원, 시의원에서 한 50분이 당선이 된 거예요.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 제가 다녀본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열렬하게 그 열망이 불타오릅니다. 지금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이라도 더 가면은 훨씬 힘을 얻는다고 그분들께서 말씀하셔서 더 저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박강원 의원께서 지금 맡고 있는 지역구가 수원정입니까? 수원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김진표 전 원내대표의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요. 2014년 7월 30일 보궐선거였는데요. 2014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진표 대표님이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했었죠. 그러면서 국회의원직을 사직한 그 자리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 거죠. 김진표 대표님 그러니까 저하고는 뭐 정치적으로 저에게 지역구를 물려주셨으니까 제가 거의 뭐 정치적 사부로 모십니다. 참으로 훌륭한 그런 역량과 인성을 갖고 계시는데요. 정말 방송이 길다면 제가 일일이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정치 성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김진표 대표님 같은 분 20분만 계시면 그때는 우리가 야당일 때인데 정권 교체 1도 없다 이랬더니 어떤 분이 20분까지도 아니고 10분만 계셔도 된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 이제 내년이 이제 총선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그 보궐선거 치르고 오셨는데 그쪽에 그때 그 창원 지역이죠. 그 권민호 후보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다른 당 후보가 되셨는데 그래도 창원을 많이 내려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지역이 우리 본부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노회찬 의원님께서 돌아가신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권민호 후보는 거제 시장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재선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당으로 오셨습니다. 대선 때부터 우리 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려다가 김경수 지사로 단일화를 하면서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접해 보니까 역량을 갖고 계십니다. 행정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고 인품이 참으로 훌륭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하루 오셨어요. 제 방에 국회 회관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후원회장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다른 2년 넘는데 오셔가지고 왜 다른 또 좋은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최고위원님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말하지 않고 후원회장을 맡아서 여러 차례 갔습니다. 개소식 때도 가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또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화를 제안을 했어요. 단일화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이번에도 당선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죠. 그 창원이 사실은 이제 기계화되는 어떤 여러 가지 고용 창출이 많은 도시고, 그렇죠. 또 통합된 도시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제 그 경북 경남을 많이 이제 다니셨다고 하는데 창원의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창원의 그 성산이라는 지역은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과거 권영길 그 민노당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이번 노회찬 의원님까지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정치적 결정권이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거 정부에서 이제 중공업이나 조선업이 많이 이제 제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국제 경기에 탓도 있지만 또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했느냐, 또 그 기업이 적절하게 대처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속 시원하게 우리는 잘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거기를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지역으로 똑같이 통영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어쨌든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뭔가 하려고 한다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야당에서는 마치 우리가 경제를 망친 것처럼 하고 다니니까 제가 참 별로 이 남 탓을 안 하는데 이분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할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가깝게도 생활하셨고 그래서 사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경제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뒤늦었다라는 또 지적도 있는데 요즘 그런 대통령께서 현장 나가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저는 뭐 당연히 도움되고요. 본부장님께서 뒤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랬다면은 뭔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조금 미흡한 대목이 있었다고 하는데 뒤늦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 경제를 바탕으로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과 탄핵이 왜 이루어졌으며 왜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했는가. 이거는 그때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라 했는데 나라다운 나라가 과연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내가 주인인 나라. 아, 내가 주인인 나라.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재벌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주인인 나라.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라. 민주주의 우리 헌법에서 권력이란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머지는 권한입니다.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 그것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지 왜 당신들 마음대로 당신들을 위해서 쓰냐. 이게 국민들이 탓한 거고 지적을 하는 거, 질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탄핵으로까지 이어졌고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르게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작년에 30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가운데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나라. 우리가 7번째로 들어간 겁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그러니까 엄청난 성취를 이룬 겁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그런데 왜 국민들은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명령했을까?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겁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의 경제 성장 방식을 한정된 자원이니까 이거를 특정 기업에 몰아주자. 몰아서 거기서 생산을 해내고 성장을 이루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자. 이 정책을 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외환 위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그 정책이 사실성, 실효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환 위기 이후에는 기업들이 임금을 덜 주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0만 나면 명예퇴직하라 그러고 회사의 중요한 기능들을 외주하고 그러니까 아웃소싱이라는 이름으로 밖으로 내보내서 비정규직화해서 그래서 임금은 오르지 않고 기업이 계속 기업은 비대해지는데 제가 보니까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소득 증가율과 가계소득 증가율을 봤더니 기업소득 증가율은 거의 250% 가까이 돼요. 근데 가계소득 증가율은 135%밖에 안 돼요. 가계소득 증가율은 옆으로 계속 갔고 기업소득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그런 거죠. 그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 체질을 국민들은. 그런데 지금 그거를 바꾸려고 이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근데 만만치 않죠. 저 곳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초고속 성장 위주 정책하다가 IMF라는 위기를 맞으면서 그 국제 기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추다 보니까 많은 은행들도 거기에 또 맞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컸죠. 그렇죠. 구조조정 뭐 하여튼 대출 뭐 여러 형태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구조로 들어간 건 맞습니다. 어려워진 구조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정부는 고르게 잘 사는 나라 모두가 함께 고르게 잘 사는 나라 이른바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금 펴는 거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란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계시고 최저임금이 마치 나라를 결단낼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펴온 정책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래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우리 인상. 저기 탁 TV를 보시면서 다 하시죠.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문재인 케어 확대, 그다음에 뭡니까 그 근로장려 세제 확대, 또 육아휴직 확대, 또 급여 인상, 장병 월급 인상, 통신비 인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는 하지 않고 뭡니까 적폐청산 이것만에 매달렸다. 야당의 지적이 있죠. 그렇죠.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비교적 조용하지만 내실 있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단 하나 지금 마치 경기가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2.7% 성장을 했는데요. OECD 국가 가운데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좀 큰 나라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가장 성장률이 높습니다. 미국 한 나라를 제외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폴란드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그 나라들은 6% 5%씩 성장을 하거든요. 아직 거기는 개발도상국들이니까. 그런 나라 비교해서 우리가 성장률이 낮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성장률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성장률인데 우리가 과거에 거품이 끼어 있던 경기 호황 시절 그것에 이 추억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말씀 가로막혀 죄송한데 지금 이제 말씀 쭉 하신 거 보니까 이 경제 용어라든지 수치라든지 마치 김진표 뭐 역할을 딱 그대로 이어받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학교를 제가 알기로는 광주 상고를 나오셨어요. 네네, 광주 상고. 근데 대학은 또 고대 사학과를 가시고 사회학과 같습니다. 예. 근데 왜 보통 광주 상고가 지역의 명문 아닙니까? 많이 이제 은행이나 취업을 많이 했죠. 당시 제가 학교를 졸업하던 때도 제 동기들이 고교 동기들이 대학에 간 숫자는 그리 많지 않고요. 대부분 은행, 한전, 농협 이런 데 취업을 했어요. 그때 당시 고졸 취업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광주 상고를 졸업하면서 이제 고대 사학을 갔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 고대 갈 정도면 굉장히 좀 두뇌가 좀 있다, 문제다. 이제 이런 형태인데 그거를 그 전공을 바꿔가면서 대학을 그 사회학과를 가는 어떤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사실 제가 뚜렷하게 이게 목표를 이걸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언론계로 가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뭐였어요? 고등학교 때. 네.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저희 큰 형님께서 학교 갔다 오면 1시간씩 국어책을 소리내서 읽어라. 그다음에 한 3학년 때쯤인가 100일장 대회에서 장려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심사평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했어요. 그게 아마 저의 이 동기부여할 길에 그런 게 아닐까 막연하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 형님께서 미리 그 MBC의 대 앵커를 미리부터 키우셨군요. 그래서 수원에 이제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그 당 내에서 지역 자치 분권 단장 역할을 하고 뭐 단장이라기보다요. 최고위원들이 각자 이렇게 업무를 좀 분담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치분권을 맡고 예를 들면 우리 박주민 최고는 당 현대화를 좀 맡고 또 서른 최고는 남북 관계를 맡고 그다음에 김혜영 최고는 청년을 맡고 그다음에 또 이 남인순 최고는 민생을 맡고 뭐 이렇게 다 분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치분권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그 이번에 그 최고위원 나온 그 면면을 보니까 원래 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제 김대중, 노무현 뭐 이렇게 오는 광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당으로 인식이 돼 있는데 이번 최고위원들 보니까 유일하게 호남 출신이 우리 박강원 최고위원 한 분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학교를 다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호남과 관련이 있는 분들은 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호남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수원의 지역구를 두고 지금 현재 최고위원을 하는 거는 경북, 경남을 또 대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분 당원들과의 대화를 하고 또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전국을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전국에 민주당 당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역사의식, 그다음 민주주의 의식 이거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제가 더더욱 놀란 것은 대구 경북 같은 곳은 참 본래는 그곳이 정말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거든요. 이상화 선생이나 이육사 선생이나 정말로 국채보상운동이나 이런 운동들, 28 독립선언이나 굉장히 앞선 곳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게 마치 보수의 본산인 것처럼 이게 왜곡이 된 겁니다.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들어간 거죠. 근데 정치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집권을 강화하고 자기 세력을 유지하고 이런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그런 행위를 해왔는데 거기서 민주당 한다는 것은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한을 갖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런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가능성을 본 겁니다. 김부겸 장관도 물론 당선이 됐지만 홍일학 의원 계시죠. 또 많은 김현건 의원도 이제 비례대표로 하시면서 지역에 많은 그런 역사 인식과 바른 역사 인식, 제대로 된 역사 인식과 민주주의 의식을 가진 분들이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거기를 갔더니 한번 깜짝 놀랐어요. 한 150분이 모인 거예요. 경북 전체에서. 그래서 이분들의 열망이 이토록 뜨겁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기여할 바가 있다면 이건 정말로 시간 아니라 뭐라도 아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갑니다. 자, 내년 이제 총선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또 이번 또 선거 결과를 본다면 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 썩 좋은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고 하니까 정치는 이제 늘 그 변화무쌍합니다. 변화무쌍한데 저는 내년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른 것 같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더 절실하게 더 겸손하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다가가야 한다. 이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우리에게 중대한 명령을 주는 거예요. 나라다운 나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나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명령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선택한 게 아니고 국민의 명령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권력기관 개혁, 그러니까 국정원,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사법부, 경찰 뭐 여러 가지 청와대까지 포함해서요. 권력기관 개혁하고 어쨌든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 체질을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국민들께 언제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도 어느 정도 기다리겠다. 이 흐름이 맞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맞다고 하신 분이 60%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독점해오던 것을 누구인가 이제 조금씩 나눠줘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면 그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제도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저는 내년 총선이 몇 가지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아까 저는 국민들이 그 방향을 잃지 않으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상기시켜 드리면 맞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김학의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 이거는 과거에 잘못된 어떤 관행이잖아요. 수사 관행. 이걸 바로 잡으라는 거네요. 71.4%가 이건 정당한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KT 채용 비리 의혹 이거 진상을 밝혀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고까지 주장하는 분이 79.5%.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는 80.5%.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찬성은 64.6%. 금광산 개성공단 재개 66%. 그다음에 5.18 특별법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정책 이런 거 찬성률이 다 60%를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결같이 자유한국당 반대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좀 저희가 좀 딱 눈에 띄는 대목이 금강산 관광 재개인데 이 금강산 관광 재개는 또 저희 불교계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 취임한 박양우 문체부 장관께서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신계사 같은 또 불교 템플스테이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당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불교 이게 남북 관계를 이제 차츰차츰 개선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야 되고 그것이 경제 협력뿐만이 아니라 민간 협력 여러 가지 갖가지 다양한 분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가장 많이 얘기되는 지자체 간의 협력을 얘기하는데 저는 불교계 간의 이 교류 이건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문화가 불교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로부터 이미 얼마 1800년 전이잖아요. 그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 우리가 쓰는 언어의 80%는 불교와 관련이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지명도 거의 한 70%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수라
어떤 뭐 2판, 4판 제가 하는 것마도 흔히 말하는 야단법석. 예, 야단법석, 찰나.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불교계의 어떤 교류 협력 사업은 우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럼 뭐 정부로서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제 수원 정에 있으면 거기에 이제 우리도 저희 불교계 우리 스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쪽에 인연을 맺고 계신 스님들이 또 몇 분 계시죠? 네네. 지금 이제 성관 스님이 계시고요. 수원포교당. 예. 네, 성관 스님. 아니요, 저기는 세영 보현선원, 스님. 보현선. 예. 수원포교당은 세영 스님이 예. 계시고요. 하여튼 그분들 하여튼 큰 스님으로서 지역에서 아주 큰 일을 하시고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그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박강원 최고위원께서는 동국대학교도 또 언론정보대학원도 졸업하시고 네. 또 이렇게 이제 불교계가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많이 하는 그 가교 역할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얘기를 제가 최근에 어디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절로 소풍 갔어요. 봄, 그렇죠. 가을. 제가 저 땅끝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땅끝 마을 아름다운 절이라는 미황사, 아름다울 미자 누르황자 쓰는 미황사라는 절이 요즘 있는데 템플스에 유명한 곳. 네. 중국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곳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미황사로 제가 소풍을 가고 또 그 뒤에 두륜산 기슭에 있는 대흥산은 이제 있고 부감도 있죠. 부감도 있고 대흥산은 소풍 갈 정도는 안 됐고요. 거리가 좀 더 있고요. 조그만 암자들도 있었어요. 칠성암이나 양도암이나 이런 암자들도 소풍을 따로 갈 데가 없으니까 시골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암자 어디서 공부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대흥사에서 고시 공부를 하셨었죠. 그 암자 아마 제가 알기로 일지암일 겁니다. 네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미황사의 이제 현공 스님이나 금강 스님이 그 절을 사실은 재건을 하셨어요. 거의 쇠락해 가던 절을. 그래서 정말로 저는 그분들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흥사에는 제가 그 얘기를 했군요. 대흥사에 불교 제가 복령사에가 최근에 특강을 했는데 수원 복령사. 스님들 앞에서. 네. 불교가 우리 역사에서 보면 자 조선시대 때 보면 임진왜란 그 승병들이 정말 조선시대 숭유 억불 정책에 따라 엄청나게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해 싸우셨고 제가 3.1운동 우리 일제 때 독립운동 하셨던 사례들을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안에 한용운 선생이나 초월 스님이나 진관세 몇 분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리고 2005년에는 일제 그 유산 친일 인사 유산 반환 청구 소송 이걸 일부가 했잖아요. 법원이 또 그걸 정당하다고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스님들이 2005년에 전부 조계사무에 촛불 집회를 하셨습니다.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불교가 우리 역사에서 어떤 그 중심적 역할을 해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이 방송 끝나고 그 다음 주 4월 13일이 이제 해남 대흥사에서 서산 대사 기념 맞습니다. 그 서산 대사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제 정식 명칭이 있는데 하여튼 추모 제사인데 그게 조선 시대 때 차관급 인사가 거기까지 가서 한양에서 해남까지 가서 제주를 했어요. 근데 일제 때 그걸 없앴어요. 우리의 그 정신 혼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가 다시 아마 부활이 됐을 겁니다. 최근에. 그 저희가 이제 이 박강원 최고위원 하면은 무엇보다도 그 지금 우리 이제 뭐 유튜브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굉장히 온화하다. 왜 그럴까 했더니 또 제가 또 체크를 해보니까 그 박광 온자가 온화할 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이고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오히려 이래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딱딱하지 않네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화면에서는 굉장히 좀 딱딱하게 보이는 모양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뉴스라는 것 경직성, 경성이나 아무래도 이미지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시고 그 세월의 어떤 많은 30년 전에 그렇게 이제 걸프전 때 앵커로 투입될 때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크게 변하지 않고 살려고 늘 생각합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이제 산친이 살아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
항상 그 박강원 최고위원께 뭐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 아버님이 가르침 이런 게 있을까요? 사랑은 속으로 하는 거야. 그런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요. 사랑은 속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생색내면서 하기보다는 속 마음 깊은 곳에서 절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아버님이 그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무섭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는 근데 무서웠어요. 아버님이. 좀 몇남 몇 녀입니까? 6남 2녀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6남 2녀 거의 8남매네요. 네, 8남매인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 낳을 때였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이 좀 그 마을에서 많은 편이었어요. 5남매, 6남매 이렇게 있었는데 8남매는 좀 많은 편이었죠. 참 요즘 너무나 인구 절벽이다. 0.9명까지 내려가는 그 상황이 이러다 보면 우리 경제까지 이제 망가지는 이게 상황인데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통계가 고용 통계가 가운데 신규 취업 인원이 줄었다. 이게 신규 채용 규모가 취업 인원이 줄었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경제 가능 인구,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65살 이상 어르신들은 더 많아지고 15살에서 65살 사이 이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참 저는 이제 자녀가 이제 셋인데 전 나름대로 기원을 했습니다. 네. 혹시 자녀분들이 둘입니다. 기본을 하셨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시간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우리 수원에 계시는 우리 이제 지역 구민들 또 우리 불자들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분께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의 이 시민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치의식, 시민의식이 선진화된 정말 국제도시예요. 글로벌 도시. 물론 수원에 삼성이란 큰 기업도 있고 대학이 3개나 있고 또 큰 병원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수원에 많은 그런 종교계 불교계 지도자들께서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주위와 더 친화적으로 지내시고 더 복 많이 받으시고 성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최고위원과 함께 우리 뉴스와 사람들 함께했습니다.